네, 반갑습니다.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그 협동조합에 관련된 이제 우리 이제 재무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제 회계 관련된 교육은 이제 들으셨고, 회계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협동조합에 적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회계 이제 자료를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지금 이제 협동조합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협동조합 지분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하거나 또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제명이 됐을 때 이제 탈퇴 제명된 조합원들에게 지분을 어떻게 환급해야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단순히 출자금만 환급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에 누적된 잉여금이나 손실금을 반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한 차례 들었는데요.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회계는 뭔가 정확하다 이런 인식이 사실 좀 있어요. 객관적이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회계가 우리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회계 자료가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회계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회사나 또는 우리 이제 회사의 이제 과거 정보하고 이제 비교해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뭔가 객관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정보가 달아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장부에 기록할지 말지를 일단 정해야겠죠. 정하는 시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회계 담당자의 어떤 주관적인 개입이 이제 일어나죠. 이를테면 제가 이제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약속을 하잖아요. 물건을 받기로. 그때 장부에 적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약속을 하고 물건을 납품을 이제 했을 수 있죠. 납품을 했을 때 장부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납품한 다음에 이제 돈 주세요 하고 청구서를 보내요. 청구서를 보낼 때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경우에는 많이 이럴 텐데 실제로 돈이 입금됐을 때 그때 이제 장부에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래를 약속했을 때, 물건을 납품했을 때, 또는 청구서를 보낼 때, 돈이 입금받을 때 언제 우리가 이것을 수입으로 인식하는지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회계를 기록하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나 이제 뭐 기계, 뭐 자산들이 있는데 요 이제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이 평가자의 이제 의사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감가상각을 뭐 이제 5년에 할 건지 7년에 할 건지 4년에 할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식하고 기록하는 요 이제 과정, 요 과정은 사실 객관적이라고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를 다룰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나오는 회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록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요 목적은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단하는 회계 정보의 이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기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내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협동조합의 중요한 뭐 임직원이나 경영자나 뭐 이런 분들이 내부 이해관계자고, 이분들은 우리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건실한지 건실하지 않은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이제 회계를 기록하는 게 좋으냐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현금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조합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 조합과 거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또는 이 조합의 돈을 빌려줘도 되냐 안 되냐, 또는 이제 내가 이 조합에 가입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우리 조합이 굉장히 튼튼한 곳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정보의 이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르게 작성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재무정보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그걸 감안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이제 있죠. 이걸 좀 더 이제 좀 구분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난 회계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이쪽에 있는 영역이에요. 재무회계 영역이고, 사실 회계 실무에서는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가공하죠.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뭐 이를테면 이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나, 또는 뭐 재고에 관련된 것들이나, 또는 이제 원가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 이제 보수적으로 좀 더 이제 가감해서 이제 그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재무회계에 가장 이제 많이 관련되는 것이 이제 세무인데, 세무는 이해관계자가 정부예요, 정부. 그렇죠? 정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이 회사가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요 이제 세무회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들었던 것처럼 법인세 계산할 때 뭐 송금 불산입, 뭐 입금 산입,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이제 이 세무당국이 그거는 손실로 볼 수 없어. 이를테면 대표자가 자기의 이제 그 폼을 위해서 이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비용을 이 기업의 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송금이 불산입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뭐 이제 기업의 돈을 이렇게 빌려가거나 이렇게 돈을 이제 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대표자가 마땅히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빌려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이익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발생했다고 봐야 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또는 특수관계인들한테 싸게 물건값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익이 발생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봐서 이제 이제 이익을 더 넣기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부르죠. 발생하는 이제 영역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경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이제 기업의 이제 이 재무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초적으로 우리 이제 회계 자료를 이제 살펴볼 때도 같이 이제 인식을 이제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재무제표는 가장 큰 줄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이죠.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뭐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것까지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원래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주식회사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하고는 이제 잘 맞지는 않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사실 그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제 당장 이제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지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지출되지 않아서 현금으로 보유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숫자로 이제 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주석을 작성해서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고 이제 부릅니다. 크게 이제 줄기는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모두 다가 양쪽을 비교해서 작성을 이제 과거에는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잘 작성 안 하는데 양쪽을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을 비교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자산이 생길 때 우리 협동조합의 자산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봐서 우리 이 자산 우리가 이제 1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이 1억 원의 자산이 누가 이 자산에 뭐 이제 출자했는지 또는 출자한 사람이 이제 그 자산의 소유주니까 그 자산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냐면 자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부채나 자본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이게 우문 중에 하나가 출자금 사용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출자금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용은 뭘 하는 거냐면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으로 납입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현금으로 있는 거죠. 현금을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돈만으로 다 사업을 하기 좀 힘들면 어디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5천만 원은 내가 냈다. 그럼 출자금 5천만 원. 그리고 남한테 5천만 원 빌려왔다. 그럼 차입금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서 여기 자산을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이 소유 지분으로 이제 나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뒤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제 회계 자료 작성할 때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영역이 이제 기록할 때 개입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법에도 그렇고 모든 회계 자료 표현할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순자산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이제 자본이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 또는 이제 자본은 이제 자산에서 그 이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이렇게 표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보더라도 자본이든 순자산이든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순자산은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이제 협동조합의 지분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조합원의 목인 거죠. 이 지분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요 모양대로 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쓰지 않고 항상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회계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요 자산은 아까 이제 봤듯이 얘는 측정하고 기록해야 돼요. 그쵸? 얘는 항상 이 자산이 들어올 때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그 원가 기준으로 적든 또는 현재가 기준으로 적든 뭔가 측정해서 적어야 돼요. 그쵸? 이 부채도 측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이나 부채는 다 측정하는 영역인 거예요. 이 순자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이 측정된 두 가지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얘는 계산하는 영역이에요.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측정해야 돼요. 장부를 보고. 우리 지분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이제 손익계산할 때 똑같이 이제 보는데 우리 이익은 이제 회계가 생각보다 단순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 수입은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출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익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익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이익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익은 나의 수입이 얼마고 나의 지출이 얼마인지를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수입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이제 지출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이익이 이제 바뀌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외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회계 자료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서 이렇게 쭉 살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사업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이제 자산이 있어야 되죠. 자산이 있어야 돼요. 이 자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부채 아니면 자본이에요. 남이 주면 부채고 내가 이제 내면 자본인 거죠. 이제 우리 이제 많은 또 이제 협동조합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저도 이거 우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출자금을 얼마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출자금을 얼마로 해야 돼요? 네.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필요한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출자를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출자 계획을 세우려면 이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자 계획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산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산 계획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커피숍을 운영할 건데 커피숍을 운영하려면 이제 뭐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권리금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자산 계획이 쭉 이제 있어서 얼마가 필요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2,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돈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빌린 만큼 빌려봐야죠. 그러고 나는 이제 뭐 남이 막 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항상 남이 빌려줄 때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넌 얼마 낼 건데, 너는 얼마를 책임질 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뭐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 2천밖에 없어요. 3천만 빌려주면 내가 이렇게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내가 얼마를 출자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자 얼마를 출자하자 여기가 순서가 아니라 나는 무슨 사업을 해야 돼? 이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조달 계획을 여기서 이제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우면 내가 그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은 소모돼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꾸미면 이 공간 좀 낡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뭐 식재료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이 되는 만큼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 사업이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이 수입은 비용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이 그 단기의 이익이에요. 이 단기 이익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이 단기 이익은 이제 내 거에 들어가요. 근데 이 단기 이익은 이제 그때 이제 회계연도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얘를 내 건데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에 들어가죠. 그냥 자산에 들어가요. 이거 이제 이익 남은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익이 나는 만큼 자산이 커져요. 그렇죠? 출자금이 4천만 원이고 뭐 이제 단기 이익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만큼 자산이 더 커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부 유보하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내부 유보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순간 재투자한다는 거예요. 내부 유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유출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유출시키는 게 있고 남한테 유출시키는 게 있어요. 나한테 유출시키는 것은 우리는 배당이라고 부르고요. 남한테 유출시키는 것은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유출됐기 때문에 자산은 또 이렇게 줄어들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회계가 계속 순환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협동조합의 어떤 이제 재무 정보를 보면서 그 협동조합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2, 3년치의 재무자료를 딱 보면서 그 협동조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떻게 커졌고, 이제 부채는 어떻게 조달되어 왔고, 이 조합원들은 어떻게 출자를 했고, 배당을 받아갔으면 어떻게 배당을 받아갔고, 상환은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이 이제 몇 년째 재무 정보를 쭉 보면 그 흐름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유능한 이제 코디네이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점쟁이처럼 이제 딱 이렇게 던져서 얘기하는 거죠. 아, 이렇게 지내 오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장님은 말도 안 했는데 그 이제 재무제표 잠깐 보고 어떻게 아셨어요? 아, 쪽집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한번 해봐야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자산은 크게 보면 이제 유동자산하고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이제 나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회사가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네. 힌트를 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가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와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이제 민원이 많을까봐. 네.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유동자산은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현금도 유동자산인데 현금은 그 자체가 현금인 거고요. 현금이 아닌 뭐 채권이나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팔아서 현금이 되든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면 좀 손해 보더라도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의 기준은 얼마나 빨리 현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예요. 비유동자산은 현금이 안 되는 것들이죠. 얘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비유동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바꿀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현금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2천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영업용 자동차를 샀으면 그 2천만 원은 한 뭐 10년이면 그 자동차는 못 쓸 거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를 내야 되냐면 수입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를 팔아버려요. 그럼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상당히 큰 손해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정자산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회사의 사업의 이제 과정은 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결합이에요. 이 얘기는 고정자산으로 우리 사업의 어떤 이제 기반을 이제 이제 다지는 거죠. 뭐 자동차, 뭐 가게 이런 것들 꾸미고 거기에 유동자산을 막 넣는 거예요. 뭐 재고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 이제 수익을 내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요게 고정자산이에요. 이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큰 통에다가 유동자산을 계속 밀어넣는 거죠. 밀어놔서 그 밀어넣은 유동자산보다 더 큰 이제 현금을 이제 창출해내는 게 사업의 이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고정자산이 이제 큰 그러니까 유동자산보다 고정자산이 큰 회사는 경향적으로 그 이제 규모가 크다고 하잖아요. 뭐 금융 경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정자산이 큰 회사는 이익이 커요.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이 높아질 때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반대로 고정자산이 작은 회사는 이익이 작아요. 우리 이제 레스토랑과 노점상 생각하면 돼요. 레스토랑은 손님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 손님 한 명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고정자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이제 레스토랑이 고급 레스토랑이 박람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노점상은 고정자산 투자가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은 손님 한 명 왔을 때 손님 한 명에 대한 이익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이 크냐 안 크냐, 그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가 그 회사의 어떤 영업 방침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중요한 거는 매출이 줄어들 때 이익이 누가 더 많이 줄어요? 네, 이익이 누가 더 많이 줄어드냐면 고정자산이 큰 곳이 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손님이 한 명 빠질 때 10명 오다가 9명 오면 타격이 누가 더 많이 맞냐면 고정자산이 큰 곳이 타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불경기에 누가 약해요? 고정자산이 큰 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누가 입겠어요? 노점상이 보겠어요? 아니면은 고급 레스토랑이 보겠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거리 안 나가면 노점 하시는 분은 이제 하루에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정 경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지만 이 큰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뭐 임대료 뭐 등등 해가지고 막 하루하루가 피가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정사안이 많으면 이제 매출이 높아질수록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매출이 떨어질수록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고 불경기에 굉장히 이제 약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를 보면서 조언을 이제 해줄 때도 고정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규모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자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이 어떤 뭐 경기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불경기로 우리가 이제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이 버티는 방법은 고정자산을 빨리빨리 처분하는 거예요. 고정자산 처분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정자산을 이제 이제 처분함으로써 이제 불경기에 대응하고 이제 호경기가 되면 이제 고정자산을 늘리면서 뭔가 이제 매출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현금흐름표는 사실 여기서 뭐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 이제 현금흐름표는 크게 보면 이제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이제 이 재무활동 이제 현금흐름과 뭐 투자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실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출로 기록되지만 사실 이제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이제 대손충당금이나 이제 아니면 뭐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지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보유해서 유동성이 좀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그러니까 수입이지만 실제로 현금이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외상이죠. 네, 네, 미수금. 반대도 있죠.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지출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아직 이제 지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을 살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회사가 잘 운영되더라도 이제 외상이 이제 많으면 현금 흐름이 이제 막혀 있으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의 이제 그 현금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현금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이제 현금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부족하면 이제 출자도 받아야 되고 차입도 이제 받아야 되고, 또 현금이 많을 때 이제 출자와 차입한 것을 이제 보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그 현금 흐름이 많을 때 막 보상하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닫혀 있을 때 이제 유입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이제 본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살펴봐야 될 이제 영역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일단 손익계산서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요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자산은 이제 유동자산, 원래 이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무형자산이 있는데 무형자산 이제 편의상 이제 뺀 거고요. 이 총 자산이죠. 여기 이제 유형자산과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게 이제 총 자산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부채와 자본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부채는 유동부채와 이제 비유동부채 또는 이제 고정부채로 이게 나뉘게 돼요. 근데 유동부채와 이제 비유동부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려면 이제 이번 회기 내에 갚아야 될 게 이제 유동부채고, 이번 회기에는 안 갚아도 되는 게 이제 비유동부채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직관적으로 많이 살펴보는 것은 딱 봤을 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유동자산 중에 재고와 외상매출금을 이제 보고, 유동부채에서는 이제 외상매입금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이제 외상매입금보다 재고와 외상매출금 크기가 더 커야 그 기업의 이제 재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동부채는 이번 회기 내에 단기간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채는 우리 자산으로 갚아야 되는데 자산의 전체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정자산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으로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 돼요. 가장 심각한 기업은 이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작은 데는
아무리 이익이 커도 약간 이제 위험한 기업인 거죠. 당장 이제 그 부채가 도래했을 때 갚을 자산이 이제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 회사가 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자산을 구축할 때 이 자산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보통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로 조달을 이제 해야 돼요. 고정자산은 뭘로 조달을 해야 되냐면 고정부채와 출자로 조달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계를 할 건데 1억 원짜리 기계를 하려면 1억 원짜리 기계는 뭘로 사야 돼요? 장기 차입금과 출자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억 원짜리 기계를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야, 3개월만 쓰고 줄 테니까 3천만 빌려줘봐. 이렇게 하면 그 기업이 유동부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자산이 이렇게 있고 유동부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고정자산 투자를 단기 차입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고 있구나. 여기 굉장히 위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만 쓸게 3천만 원. 3개월 지나면 여기가 또 계속 부채 돌려받기를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돌려받기가 실패하면 연쇄적으로 뻥뻥뻥뻥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것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뭐 이제 그 기업이 자산 투자를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동부채 일단 고정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동부채와 출자금은 계속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정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벌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고정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여기서도 같이 늘어나는 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자산이 기계가 1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기계 한 대 더 들어왔어요. 2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2억 원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봐야 돼요. 유동부채에서 왔는지 또는 장기차임에서 왔는지 출자에서 왔는지. 근데 출자, 장기차입금 이게 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익으로 내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긴 진짜 건강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같이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재무상태표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제 총자산 이익률이에요. 사실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은 협동조합에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협동조합에 크게 뭐 이익이 이제 그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총자산 이익률은 우리 단기 수익률, 단기 수익하고 이 총자산 비율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떤 A라는 회사는 자산이 1억 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도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이 회사의 총 자산은 5천만 원이에요.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예요? 자, A라는 회사는 자산이 기계가 1억 원짜리 기계를 써요. 여기는 이익이 이제 100만 원의 이익이 나요. B라는 회사는 5천만 원짜리 기계를 써요. 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어디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총자산 이익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수가 이제 총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산 투자를 적게 하고 많은 이익을 내는 곳이 효과적인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총자산 이익률을 높이려면 이익이 고정이면 자산을 줄이면 총자산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이 크면 클수록 효과적으로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산을.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은 이제 모수가 이제 여기 자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걸 보냐면 이제 내가 이제 이익을 내는데 내 돈 가지고 이익을 내지 않고 남의 돈 가지고 이익을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이제 요 이제 100만 원인 거하고 뭐 200만 원인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익률을 따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얼마나 이제 부채를 잘 활용하느냐를 이제 보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부채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총자산에 있는 모수가 요 총 크기는 이 총 크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총자산에서 부채만 뺀 거기 때문에 총자산 이익률에서 부채를 빼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회사가 만약에 총자산 이익률이 같은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 이 얘기는 부채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크려면 모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모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E라는 요 크기가 작아야 되잖아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총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져요. 그럼 총자산 이익률이 같다는 얘기는 요 금액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작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죠. 부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회사가 총자산 이익률이 같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곳이 부채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기업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영리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는데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마다 약간씩 이제 좀 다를 거예요. 이제 부채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보지 않을 거고 어떤 것들은 똑같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면 이제 위에 이제 부채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이제 판단을 이제 해보실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써놨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익을 낼 때 이제 이익의 한 가지 상품의 마진보다는 그 이익률보다는 그 상품이 어떻게 많이 회전되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재고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재고 회전율은 이제 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합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매출액에서 재고 평균 재고를 이제 나누는 거니까. 근데 뭐 이건 뭐 이제 계산하는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의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상품을 취급하는 게 반드시 이제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추천하던 책 중에 하나가 총각내 야채 가게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이야기 책이에요. 그거 보면 요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에 보면 이제 이 야채만 파는 건 아니에요. 고기도 팔고 생선도 파는데 생선을 파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생선을 파는 우리 가게에 냉장고 없다는 것을 이렇게 써붙여요. 그러니까 생선 가게 냉장고가 없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생산은 언제 온 거예요? 오늘 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제 온 거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오늘 온 거예요. 이제 이런 홍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장님은 반드시 그 생선을 다 오늘 처분해야 돼요. 네. 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현금을 많이 회전시키는 경영을 하면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조기 품절이 되는 거죠. 조기 품절이 되면 소비자가 불만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럼 매출이 떨어져요. 우리 이제
우리 생협들이 이제 겪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생협의 매니저들이 그 이제 재고 손실이나 재고 위험에 굉장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발주를 어떻게 하냐, 발주 되게 보수적으로 해요. 그 재고 회전을 빨리 시키는 거 제품도 신선 자체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6시에 가면 매장에 없어요 이제 양파 감자. 그러면 퇴근하고 온 조합원들은 가서 맨날 불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딴 데 가게 돼 있어요.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이제 무조건 높이는 것은 상책이 아니고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이때 소비자 불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굉장히 정확한 수요 예측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읽어보면 이현 씨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 초등학교의 대소자리 스케줄표를 다 깨고 있어요. 운동이 언제 하는지, 소풍 언제 가는지, 그리고 자기 단골들의 이제 그 중요한 행사들이 언제 있는지, 여행은 언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거고 만약에 매일 나한테 오는 그 고등어를 사러 온 사람이 이제 여름에 이제 일주일 휴가를 가면 고등어 사러 안 올 거잖아요. 그만큼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보고 줄이는 거죠. 소풍이 있으면 김밥을 살 거고, 네,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재고 현준을 높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무조건 이제 뭐만 옳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관계들을 살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건데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잘 작성을 안 해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금 흐름표 자체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작성해 줄 수도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분석을 할 기회가 이제 많이는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유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없다면 유추해 보는 거죠. 요런 이제 이제 이 표를 보고 약간 유추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 운영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이제 예전에 사업을 좀 법인 운영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자금일보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금일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금월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작성을 이제 해보시면 좋은데 그건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그 뒤에 우리 자산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